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19개국이 내년 초부터 총 1,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44조 원 규모의 무기 공동 구매에 나섭니다. 캐나다와 영국이 참여 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외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부처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배터리와 같은 특수 산업에 고숙련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 근로자들과 함께 고용해 훈련시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 17 시리즈와 스마트워치와 고급형 에어팟 업데이트 버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신형 에어 모델의 두께는 5.6mm로 팀 쿡 애플 CEO는 아이폰 에어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밝혔습니다. 최종 입장은 오는 11일인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도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뉴욕 증시에 대한 걱정은 사치였나 봅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시외에서는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과 EPS가 사실은 살짝 예상치보다 좀 미스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부분에서 연평균 77%씩 성장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 외에서 26% 넘는 상승세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기대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사이에 새로운 아이폰 17 시리즈가 공개가 됐죠. 실시간 번역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큰 변화는 없는 셈인데요. 이에 대한 주가 반응은 어땠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50억 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증권주, 지주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잠시 후에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해외 투자 보관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는 어쨌든 증시 방향이 우상향으로 갈 거다라고 믿음이 좀 강한 모습인데요. 우리 증시도 최근에는 힘이 좀 강한 상황이죠. 이 흐름을 따라가길 바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이폰 17 가격 꼼수입니다.
밤사이에 애플 쪽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번역 기능이 새로 추가된 걸 제외하고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라는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들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 애플이 이제 새로운 아이폰하고 아이폰 워치라든가 에어팟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9월 19일부터 이제 발표한 날짜로부터 정확하게 열흘 뒤에 매장이나 배송 판매를 시작해서 사전 판매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자, 이번 발표에는 다양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대로 그 외국어 기능은 상당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애플이 먼저 이제 아이폰 17 시리즈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총 4종의 아이폰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에어라고 새로 나온 부분이 이제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사양은 제일 낮지만 어쨌든 티타늄 바디를 적용해서 기준이라보다는 얇게 가벼워졌고 출고가가 999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 한 130만 원 정도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의 아이폰 17은 가격이 지난해와 같은 799달러를 유지합니다. 디스플레이 주사율이라든가 카메라 기능이 개선됐다고 할 수 있고 화면 크기는 조금 커졌지만 본체는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니까 거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칩이 조금 달라졌고 5G에 이제 적응하고 2배 이상 빠르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고요. 가격 인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뭐 가격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프로 모델입니다.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은 이제 가격 인상이 조금 됐는데 프로 모델은 100달러가 인상이 돼서 1,099달러부터 시작하지만 기본 저장 용량이 예전에는 128기가부터 시작했다면 지금 256기가부터 시작하고 프로맥스랑 비슷하게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프로맥스 모델이 이제 최고로 좋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삼성으로 따지면 울트라 모델이죠. 울트라 모델과 이제 비존에 동일하게 1,199달러로 시작하면서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저장 용량이랑 요 테라를 2테라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런 거를 동영상을 많이 찍기 때문에 초고속 용량을 버전을 추가했었는데 요게 약간 꼼수가 있는 게 이렇게 하면 2테라를 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70만 원 가까이 이제 육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기본 라인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중요한 건 이제 업계 관계자들이 전반적으로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가격을 동결한 점에 약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꼼수를 통해서 올린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뭐 100달러든가 200달러 정도 올리는데 이번에는 동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무역 정책을 하면서 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애플이 추가 용량 모델이나 고사양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기본 모델에 대한 것들은 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이폰 외에 이제 주목을 끈 건 이제 아이팟 프로 3입니다. 3세대라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실시간 통역 기능이 다국어 회의나 여행 시에 강력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건 좀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보면 영어라든가 중국어 특히 우리나라 말이 주요 언어로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간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보통 이런 게 다른 데서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데 애플 꼼꼼하기로 소문난 애플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도 좋을 것 같고 가격은 지난번과 동일한 249달러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특히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더욱 강화됐다는 부분이 어쨌든 주요한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애플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의 심박수라든가 이런 부분 측정을 넘어서 혈압까지 체크하면서 이제 건강 기능과 웨어러블 기능을 복합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의료 서비스 연결이 가능성이 확대돼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를 하자마자 어쨌든 발표된 지 한 2시간 정도 됐는데요.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가 건강 기능에 대한 이런 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약간 1.48% 해서 233.35달러로 이제 했는데 아마 이게 꼼수 부분이 아마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애플의 미래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 다만 외형이라든가 삼성처럼 파격적인 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약간 아쉽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17 시리즈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행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세론에 대한 영역도 있었을 거고 기대했던 만큼 다양한 기능이 발표가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실망한 투자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는 한 1.4%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현재 0.31% 추가적인 낙폭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폰 에어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5 엣지보다도 훨씬 더 얇은 두께를 자랑할 거라고 하고요. 12일부터 사전 주문도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제품을 내놨으면 경쟁사와의 구도도 궁금할 것 같아요. 삼성과의 경쟁 구도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일단 삼성과의 경쟁 구도는 많은 변수, 가격이 변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앞서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영향이 뭘까를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체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동일하다고 얘기했는데 기본 모델 가격은 유지됐지만 뭐 저같이 사진을 많이 찍는다거나 동영상을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장 용량을 늘리려면 최소 $20, 우리나라 돈은 27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과거엔 2배 정도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 제품이라도 실제 구매 가격이 커진 셈입니다. 그래서 기본 용량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 프로맥스라든가 프로를 쓰는 사람들은 기본 용량보다 더 많은 걸 쓰는데 이 부분은 가격이 인상됐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는 프리미어 전략의 강화입니다. 애플이 이번 정책에 하면서 고용량 모델을 쓰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건 기본 모델, 그러니까 저가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소 충성도 높은 고객들에 대해서는 이 소비자 고급화 꼼수라는 걸 보이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애플 충성 고객과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과의 차별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 갤럭시 시리즈 특징은 뭐냐면 이미 고용량 모델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어쨌든 가격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애플 가격 인상이 오히려 삼성에게는 전 유리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판매에도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 기존에 어쨌든 애플 판매 고객이 늘어난 정도 수준일 거라는 생각이 있고 일단은 이번에 폴드폰이라는 이 시리즈를 애플이 못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들은 못 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애플이 브랜드 충성도라든가 iOS 생태계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도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폰 에어팟이라든가 애플워치 유기적으로 여기에 연결되는 강조점을 했다는 게 아마 삼성과의 차별점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경쟁 구도는 단순한 스펙 대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태계와 가격 경쟁력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가격 경쟁 우위에서는 삼성이 있고 생태계에서는 이제 애플이 있는데 이 생태계를 삼성이 얼마만큼 파고들어서 이제 이기느냐가 아마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새로운 국면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폰 17 시리즈가 공개가 됐고 삼성과의 경쟁 구도도 더 심화될 수 있겠다. 특히 가격 측면에서 좀 함께 바라봐 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고용 90만 명 뻥튀기이고요. 이제 어제 뉴욕 증시 관련한 내용들을 좀 짚어볼 텐데 미국 고용 통계가 대규모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증시에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어제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그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뉴욕 증시를 끌고 있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입니다. 뭐 다른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있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무슨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제 뛰고 있는 이런 거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고용 통계가 대규모로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커졌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시장엔 이런 것들이 그래도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 17에 있을 요 금리 인하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지 시간 이제 9월이죠. 어제 이제 9일이죠.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43% 올랐고요. 그다음에 S&P 500 지수도 0.27% 정도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37%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나스닥은 특히 장중과 장후에도 모두 최고치를 새로 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눈길을 끄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노동통계청이 발표한 대규모 고용 수치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1만 1,000명 정도로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게 이제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 특히 지난해 4월부터 3월까지 어쨌든 비농업 고용 부분이 기존보다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2000년 이후에 이제 최대 규모 하향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하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월 평균 고용 증가라든가 기존 절반 수준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이 노동시장 위험이 커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좀 잘하면 B컵까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JP 모건의 이제 제이먼 다이먼 회장도 CN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부분을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 지출과 기업 실적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리쇼링 정책이 그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용이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9월에 조금 있을 FOMC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는 이제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유나이티드 헬스가 8% 이상 급등했다라는 거. 이건 약간 이채로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됐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애플 아이폰이 좀 떨어졌다는
않을까라는 게 이채로문데 이게 어쨌든 AI 기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 그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용 둔화에 대한 신호는 뚜렷해 있지만 증시는 연준 금리 인하와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속 이제 발표 전까지 이런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뉴욕 장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지표를 두고도 어떤 날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서 증시가 하락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속에 증시가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고용 통계가 조정이 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장이 나타났고요. 일단은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FOMC를 앞두고 지금 연준 인사들은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될 텐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될까요? 금융시장은 지금 약간 그래도 좀 차분한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 둔화 가능성이 점쳐졌고 오히려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근거가 더 확실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있는 FOMC 회의에서 최소 0.25포인트, 이른바 베이비컷은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0.5포인트, B컷까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가가 될 텐데, 금리 인하 폭이 결정할 물가가 될 텐데, 이번 주에 발표할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방향을 좌우할 어떤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8월에 어쨌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소비자 물가지수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망치에 대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화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고 시장 전망치를 보면 어쨌든 8월 PPI는 전년 대비 3.3% 상승한 7월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근원 PPI 역시는 약간 둔화된 3.5%로 예상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과 함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동일 2.9%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물가는 다소 오를 수 있지만 근원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용 둔화와 함께 물가가 안정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면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효과를 보겠다 그러면 B컷도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고용과 물가 두 지표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PPI랑 CPI 지수들 더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만 수출, 한국 추월이고요. 대만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으면서 8월에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4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한 거고 로이터가 집계했던 잠정 예상치보다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 수치가 갖게 되는 의미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약간 충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월별이긴 하지만 대만 정부가 8월 수출액이 이제 584억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9천만 달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81조를 집계됐다고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34% 늘어난 수치고요. 4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는 로이터 전망치인 22%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고 같은 달 한국이 어쨌든 584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만이 한국을 근소하게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대만이 단일 월 수출을 한국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충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AI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 배경 급증에는 인공지능 열풍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기업이 AI 반도체 주문이 크게 들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 중심의 어쨌든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등 전반적으로 수출을 하지만 이번처럼 특정 제목의 대만을 압도적 힘을 발휘한 경우에는 드물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기록이 단순한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AI 반도체를 누가 장악하느냐, 국가 경쟁력을 누가 하느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이라든가 뭐 SK 하이닉스의 정부가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 부분을 TSMC가 사실은 뭐 미국 대만 기업의 사기업이라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주도적인 사업,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화학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5개년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하에 만들었던 기업이라는 점을 유리해 볼 때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를 너무 넉넉고 지난 정부처럼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이번 정부에는 좀 더 주의 깊게 보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거 뭔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세제 혜택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혜택을 줘야지 지금처럼 지난 정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정리하자면
이번 대만 수출의 신기록은 인공지능 산업이 본격적으로 글로벌을 흔들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느껴야 됩니다. 이걸 안이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월 한 번 늦었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다. AI 부분이라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정말 AI가 계속 1, 2년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 구도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깨닫고 전초전이라 생각하고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달 한국의 수출액을 처음으로 넘어선 거다 보니까 특히나 한국에서도 조금 더 경계심을 높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겠죠. 이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게 된다면 대만 수출 흐름에 있어서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관세를 이제 하겠죠. 이 반도체가 빠졌기 때문에 아마 더 좋아졌는데 이게 지금 언제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관세 정책에 대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어쨌든 지금 대기업 공장에 대한 이 압수수색이라든가 체포했던 이 부분도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반도체 전략 산업에 대한 중국에 견제하는 과정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전 수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이 공급처와 대만과 한국의 비중이 커지는데 어쨌든 이거의 중대적인 건 TSMC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I 반도체 부문에서 이미 어쨌든 미국 기업이 대만 TS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관세 정책이 오히려 대만 수출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자국 내 반도체를 늘리기 위해서 칩스법을 시행하고 있고 인텔과 TSMC와 삼성 같은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이걸 이제 미국 본토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대만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는 수출 호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지 압박과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언제 나타나는 거죠? 언제 할 것이냐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대만은 또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AI에 대한 정책을 우리나라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관세라든가 이런 거에 의존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대만의 약진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무게중심이 확실히 대만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지 단순히 뭐 관세라든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을 갖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부분에서 이 부분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관세가 이제 중심적으로 작용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대만과 한국 사이의 반도체 수출과 관련된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금값 5,000달러 간화이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제 국제 금값이 온스당 3,600달러 선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지금도 보면 3,682달러까지 현재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올 초만 해도 2,000달러 후반대, 뭐 2,000달러 이렇게 하면서 금값이 왜 이렇게 될까? 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제 금 가격이 말씀하셨던 3,600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어쨌든 상승 곡선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5,000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안전자산이죠. 금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고용지표 하향 조정이라든가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영주된 금리 인하가 기대에 맞물리면서 특히 아까 얘기했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진 거예요. 금은 매년 2% 정도 이제 이게 더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사람들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게 아마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값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를 단회하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금값은 추가 상승하면서 빠르게 5,000달러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반등하거나 경기 연착륙에 성공할 경우에 이 부분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더 특징이 금값 상승의 배경에는 제가 볼 때 이런 거보다 중국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적극적으로 금 매입을 꼽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해부터 이제 꾸준히 금 보유량을 늘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사에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다변화하려는 약간 전략이 있고요. 중국이 최대 어떤 금 보유국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행사 때마다 금을 너무 좋아합니다. 빨간색과 금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자 사이에서는 윈민화 시대 금을 안전산을 보유하는 수요가 크고요. 중국이 부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금을 많이 하고 있고 위안화가 약세되면서 개인 투자자가 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변수도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또 9개월 만에 한 2.6배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한 5,000달러 정도 전망치를 지난 5일에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금값이 계속해서 급등한다라는 흐름을 가져간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가 어디까지 금을 살 수 있는 개인 투자는 상당히 높은 개인 투자 같은데요. 뭐 쪼개서 선물을 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분할이나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단기간 5,000달러를 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이미 사상 최고치 와 있는 만큼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가격 변동에 따라서 나눠서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 자산에 대해서 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변화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물 금뿐만 아니라 ETF라든가 선물이라든가 금강 기업 주식, 금강을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투자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매년 2% 정도씩 증가하지만 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변동성이 낮은 뭐 ETF라든가 장기 보유가 유리한 실물들을 하는 것들도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 리스크도 고려해야 됩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더라도 원화 강세가 전환되면 언제든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금에 대한 투자 방법까지 안내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테슬라 8년 만에 최저치이고요. 테슬라가 미국 시장 안에서 점유율이 8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지난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38%까지 떨어진 거라서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테슬라의 지표는 크게 미국 내 시장하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유럽 시장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게 충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고 이게 기사가 나온 지는 하루 이틀 정도 됐지만 제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서학개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0% 가까이 이제 이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제 절반 수준 이상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이 점유율 하락이 중국과는 좀 다릅니다. 유럽이나 중국과는 다른 게 미국이 아까 중국과 유럽은 비아디의 약진이지만 여기는 이제 비아디가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하락은 경쟁사의 약진이라고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M이나 포드, 현대차, 기아차 같은 다양한 전기차 모델이 존재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재가 너무 많고 이게 상당히 좋고 고급화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테슬라가 더 이상 우위를 유지 못해. 그러니까 기능은 똑같은데 가격이 싼 어쨌든 이 상용차들이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고 이게 성능의 설득력을 갖고 있고 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이 테슬라의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뺏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약진이 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성능을 앞세운 다른 브랜드를 선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충정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정부 보조금 정책이 테슬라에게 안 좋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테슬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닌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CEO들 회의에 때도 일론 머스크가 참여하지 않은 것들이 아마 변수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CEO는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차보다는 로보택시나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좀 더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점유율을 느끼고 아마 이 차량 증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승용차 판매 중심을 벗어나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이제 변신을 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단순히 뭐 신차 출시라는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관심이 줄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변수가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약간 이런 아이폰이나 애플 전략을 좀 참고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충성도가 높은 이런 고객들과 생태계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아마 이 FSD가 아이폰의 생태계 전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성공 여부가 향후에 이제 판매 전략과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미국 시장 안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안에서도 경쟁사에 대한 모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해진 데 따른 것으로 결과치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이전처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 테슬라는 애플 전략을 써야 됩니다. 애플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거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충성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충성도와 생태계 강화 전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점유율을 되찾으려면 일단 먼저 모델이 다양화돼야 됩니다. 애플처럼 뭐 약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게 계속 나와야 됩니까? 변화는 그렇게 없더라도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다양화할 필요 있고 생산 라인 이제 모델 3, Y, SX가 있는데 사이버 트러스 정도 제한적입니다. 이거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돼서 중저가 부분은 이제 전기차 소비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플처럼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확실하게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몇 차례 가격 인하를 단행했지만 배터리 원가 절감이라는 현지 생산 확대 없이 장기적 가격 우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충전 인프라 강화입니다. 이게 사실은 충전의 부분에 대한 애로가 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고요. 테슬라 슈퍼차지나 네트워크가 여전히 강점이지만 이제 경쟁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많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충전 생태계가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생태계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충전 차지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OTA 같은 이런 부분에 전용 체제를 만들면서 어쨌든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브랜드 파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머스크 CEO가 집중하고 있는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 전략이 맞물리면서 이런 것들이 생태계 전략과 맞물리면서 얼마만큼 성공을 거두냐가 아마 향후에 판매의 증가에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가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애플의 성공 케이스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가격이나 충전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확장도 함께 언급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9월 달에 미국 쪽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한 보조금 만료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점유율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증권주 직진 모드입니다. 대주주 과세 기준이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 오후 2시쯤이었나요? 그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일종의 썰로 돌게 되면서 증권주들이 상승폭을 완전히 방향을 좀 틀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였던 이후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증권주들이 일제히 오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상상인증권이 21% 뛰었고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같은 주요 증권사들도 6에서 11%씩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빨리 반응을 했던 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그동안 시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10억 원이면 웬만한 중견 투자자들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한꺼번에 팔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증시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퍼졌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주 주가도 그동안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자 시장은 곧바로 기존 안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인 건데요.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세금 정책입니다. 특히나 양도세처럼 투자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들은 작은 변화에도 곧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는 증권주가 가장 먼저 크게 반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양도세 회피 물량이 한 10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이제 10월 달에 긴 추석 연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석 전에는 무조건 결론이 나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긴 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대통령뿐 아니라 부총리까지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정리를 좀 해보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정리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현행 50억 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기재부가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에서는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라는 안을 내놨는데 시장 반발이 그동안 너무 컸습니다. 이건 증시 활성화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는 지적들이 쏟아졌고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특히나 여당 대표가 최근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라고 건의를 했고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결정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수정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안대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 두 번째는 지금처럼 5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또 세 번째로는 1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절충안입니다. 다만 정부는 세수 확보라는 부담이 있고요. 정치권은 투자자 민심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최종 결정은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절충안까지 포함을 하면 10억 혹은 25억, 50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기존의 원안대로 50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면 시장의 분위기는 차가울 수도 있다라는 게 의견이긴 합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도 방향을 다시 잡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이번 논란이 정치권에서는 혹은 증시에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사실 이번 발표로 인해서 시장의 충격은 그동안 꽤 컸습니다. 7월 말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을 때 투자자들은 이제 연말에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걱정을 계속해서 했고요. 그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실제로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KRX 증권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증권주 전반이 크게 부진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도 상황이 참 답답했습니다. 6월에 3,000선을 돌파하고 3,200선까지는 올랐지만 한 달 넘게 박스피에 갇힌 채로 힘을 못 썼는데요. 여기에다가 대주주 양도세 논란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되면서 지수는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3,26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기관도 2천억 원 이상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는 증권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세제 개편 실망감 때문에 눌려 있었던 주가가 이번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투자 심리가 단숨에 살아나게 됐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이 이제 11일, 그러니까 취임하고 100일 정도 지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게 될 텐데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하죠. 근데 대통령이 직접 밝힌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다시 50억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실제로 구체화되게 된다면 지금 반응은 증권주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증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증권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양도세 기준이 완화가 된다면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요. 또 거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많아지게 되면 증권사 수수료 수익이 곧바로 늘고 기업 자금 조달을 맡는 투자은행 부문까지 활기를 띠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말해왔던 이른바 머니무브, 즉 부동산에서 증시로 돈이 옮겨가는 흐름이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제 부담이 줄면 국내 자금이 다시 한번 증시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양도세 기준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검토만 이어가는 사이에 지금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준이 언제 어떻게 확정될지가 조속히 정리가 돼야지 이 시장도 안정을 되찾고 투자자들도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11일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리게 될 거고 이 자리에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게 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일정상으로는 오늘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날 바로 D-1이기 때문에 증권주들 흐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 종목이 한 3%대 그리고 자사주 비중 높은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3.4% 상승세 현재 시현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스페인 대표 은행과 손잡은 리플, 유럽 뚫었다이고요. 리플이 스페인의 대표 은행과 파트너십을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계약이 갖는 의미부터 함께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이번 계약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커스터디 서비스가 강화가 됐는데요. 커스터디란 고객의 암호화폐를 대신 보관하고 또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스페인의 대표은행인 BBVA가 리플의 솔루션을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되면서 고객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협의로 인해서 유럽 시장 확대 신호탄이라는 점인데요. BBVA는 유럽에서도 혁신적인 은행으로 꼽혀왔습니다. 사실 리플과의 협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2017년에는 멕시코와 스페인 간의 실시간 국제 송금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요. 2021년에는 스위스 지점이 리플이 인수한 메타코의 하모나이즈 플랫폼을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터키 지사도 이 디지털 자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리플과 이미 협력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확장은 유럽연합의 미카 시행과 맞물려 있습니다.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면서 은행들이 더 자신 있게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됐고요. 리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면서 자산 보관 인프라 제공자로서 입지를 더욱더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리플이 가지고 있었던 송금 네트워크 기능을 넘어서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커스터디, 그러니까 자산 보관 서비스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은행 인가 여부라는 큰 변수도 지금 앞둔 상황인데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리플은 지금 미국 통화감독청에 은행 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심사 기간은 약 120일이고요. 빠르면 10월 안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인가가 승인이 된다면 리플은 앞으로 단순한 블록체인 기업이 아니라 연방 인가 은행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연준 시스템에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증권 결제, 자산 토큰화 같은 기존 은행 수준의 서비스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특히나 리플의 결제, 커스터디 시스템에서 XRP가 핵심 유동성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이 꽤나 중요한데요. 전 세계 은행 간의 결제 규모가 하루에 6조 6천억 달러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그중에 일부만 리플 네트워크로 흘러가게 되더라도 XRP 수요가 크게 늘 수가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런 구조를 근거로 해서 현재 약 2.8달러 수준인 XRP 가격이 최대는 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미국 은행협회가 리플 같은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 인가를 받게 된다면 기존 은행에 비해서 불공정한 우위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번 인가 심사는 단순히 리플의 사업 확장뿐만이 아니라 XRP가 과연 제도권 금융에 편입될 수 있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 미국의 인가 여부가 리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은 이런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상황 속에서 이 리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와 또 변수 두 가지가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리플이 단순 송금 네트워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커스터디와 자산 토큰화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과정에서 XRP의 활용도가 커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도 가격인 안정성과 또 신뢰도에도 힘을 실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유럽의 미카 시행으로 인해서 규제 환경이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은행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리플이 발빠르게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미국에서 추진 중인 은행 인가 여부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만약 인가가 승인이 된다면 XRP가 제도권 금융의 한 축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승인이 지연이 되거나 또 무산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눈여겨봐야 할 건 단순한 호재보다도 이 정책과 규제 변화가 언제,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되느냐 하는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리플의 성장과 관련한 이슈까지 잘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댓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댓글입니다. 리쥬란 덕에 내 피부랑 통장 둘 다 반짝입니다. 통장이 반짝일진 잘 모르겠네요. 가격이 좀 있으니까요. 일단 파마리서치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최근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시총 13위에서 3위로 번쩍 올라온 건데요. 이렇게 끌어올렸던 원동력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주가를 움직였던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 그리고 리쥬란의 글로벌 인지도 확대였는데요. 먼저 외국인 흐름부터 살펴보시면 올해 들어서만 2,700억 원 넘게 외국인들이 파마리서치를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종목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데요. 반대로 개인과 기관은 각각 2,400억 원, 5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즉 외국인 자금이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린 주된 힘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리쥬란이 있었습니다. 리쥬란은 연어나 송어 DNA에서 추출한 성분을 피부에 주입해서 재생을 돕는 시술입니다. 피부과 시장에서는 연어주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여성들이 리쥬란을 맞으려고 한국을 찾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국 FDA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에 와야지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해외의 관심이 외국인 매수로 이어졌고 결국 파마리서치 주가는 올해에만 150% 넘게 뛰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서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K-뷰티가 인기를 얻으면서 특히나 리쥬란이라는 키워드가 글로벌 시장도 관통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실적도 사실 굉장히 잘 따라와주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서 어느 정도로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실적도 보시면 확실히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이 1,400억 원, 영업이익이 560억 원이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40% 가까이 나오면서 증권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올해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작년보다 80% 이상 늘어난 약 2,200억 원대가 잡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형도 커지고 수익성도 동시에 좋아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성장 동력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프랑스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인 비바시와 계약을 맺고 앞으로 5년간 880억 원 규모의 리쥬란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매출이 났다면 이제는 유럽 전역으로까지 시장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물론 증권가에서는 계약 규모가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잡혔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한 큰 시장이기 때문에 파마리서치가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 수 있느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해외 시장 진출까지 노리게 되면서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파마리서치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를 어떤 점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투자자들이 봐야 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증권가들의 평가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증권사 8곳이 목표 주가를 올렸고 대신증권은 무려 90만 원까지 제시를 하면서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단기 성장률과 수익성이 이미 숫자로 입증됐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 시장에 대한 성과입니다. 유럽은 지금 글로벌 강자들이 장악한 시장이기 때문에 리쥬란이 실제 판매량을 얼마나 늘릴지가 중장기 주가의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이번 계약은 시작일 뿐이고요. 실제 결과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인데요. 또 마지막으로는 중국 변수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해외 매출의 60% 이상이 중국과 아시아에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현지 업체들이 저가 제품을 내놓으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따라서 파마리서치가 시장을 얼마나 빨리 다변화하느냐가 앞으로 안정성 확보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마리서치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불은 일단 프리마켓에서 켜져 있습니다. 1%대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가가 67만 9천 원 선인데 앞서 말씀 주셨던 그 목표가 중에 가장 높았던 게 90만 원입니다. 여전히 상방에 대한 룸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제2의 파마리서치로 불리면서 최근에 주목받는 게 LNC 바이오죠. 이 종목 또한 오늘의 주가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B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지난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계속해서 좀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용에 대해서는 역시나 지금 당초에 파악했던 것보다는 좋지 못하게 방향을 바꾸면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본격적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수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코스피가 특히나 3,260선 연고점을 터치하면서 좋은 랠리가 좀 펼쳐졌습니다. 역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깃든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주가 추이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는요,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요즘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좀 급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조울증이 걸릴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또 뭔가 기대감으로 이제 뭔가 변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의 문제점이었던 게 거래가 많이 이제 감소했다라는 부분인데 거래가 줄어들다가 요즘 들어서 거래가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고용이 안 좋다는 건 분명히 악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기도 하죠. 네. 시장이 떨어질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이제 주가가 떨어지지만 또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제의 분위기도 본다면 결국 이제 상승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신고가의 영역에 또 진입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래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시장이 이 정도까지 올라갈까라고 의심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사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의 분위기는 외국인들이 하방 쪽으로 좀 봤던 장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오후 들어서 상방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좀 더 가파라졌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선물하고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를 좀 많이 올려놨는데 사실 어제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또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기대감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양도세에 대한 기준을 또 상향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대감들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었고 실제로 증권주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증권주와 지주사까지 일단은 뭐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뭐 제가 이번 주 초에 이야기를 했듯이 아마 이제 신고가 부근을 이제 근처에 오거나 아니면 또 돌파에 대한 어떤 이 그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 돌아오고 있는데 이 수급이 단기 수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부터 이제 조금씩 수급이 돌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과연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살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관 쪽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기관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수급이 돌았거든요. 6,800억. 기관 쪽에서도 2,800억 정도의 수급이 돌았고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관 쪽 수급이 들어오면 보통 종목들 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은 좀 저평가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돈다라고 한다면 기관 쪽의 수급은 좀 더 빠른 종목으로 탄력적인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좀 돌거든요. 요즘 들어서 보면은 이제 주도주,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라고 할 수 있는 IT 섹터도 분명히 좀 힘을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사람들이 9월 달에 9월 위기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9월이 안 좋다, 이제 시장이 또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그때도 이야기했죠. 실제로 9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는가를 봤을 때 오히려 좋았던 적이 더 많아요. 9월 달의 시장이라든지 우리가 또 시장을 심리를 좀 깨트리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상승장이었을 때는 항상 올랐고요. 하락장이었을 때는 항상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이제 이 관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관점에서는 시장을 여전히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9월에 약세장이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신고가 부근에서 테스트가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전장 분위기와 오후장 분위기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게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280선 지금 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안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가 있죠. 바로 대주주 양도세 이야기로 인해서 어제 시장을 좀 많이 상방으로 이끌어 줬었는데요. 내일이 바로 대통령 취임 관련해서 100일 기자회견이 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대주주 양도세 발표가 이뤄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줬는데요. 내일 기자회견 앞두고 나서 오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떤 전략들을 좀 가져가야 될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어제 시장이 올라갔던 이유도 양도세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지난 7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세제와 관련돼서 이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양도세에 대한 기준을 기존 이제 원래 50억에서 10억으로 기준을 좀 강화시켰죠. 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그 사업 자체가 결국은 주가 부양책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 증시 부양책이었는데 이번 그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50억에서 10억으로 기준치를 너무 강화시켜버리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다는 거죠. 결국 연말에 또 대주주들이 또 양도세를 또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가 또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게 조금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니까 양도세를 기존 이제 50억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좋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찬성 의견이 무려 47%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10%로 이렇게 이제 강화시키는 게 좋은 것이냐 뭐 거기에 대한 찬성의 의견은 27% 정도로 압도적으로 사실은 이제 지금 현행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론의 이런 이제 상황들이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좀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바로 양도세의 기준을 이제 현행 50억 정도로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발표한다는 얘기들이 솔솔 돌았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갔었고 그 전부터도 이 증권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11일 날 결국은 정부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마 대통령이 어떤 이제 그 양도세와 관련된 확실한 대답이 있을 거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부 부처에서도 역시 이제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인정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조금 바뀌지 않을까. 기존 현행에서 지금 이제 얘기했던 이번에 세제 개편안 쪽에서 10억이 아니라 50억이든 아니면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정책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결국은 증권주가 거기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도세를 기준을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 결국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 그래서 증권주들이 움직였고요. 여기서 뭐 가장 탄력이 있던 종목이 아무래도 미래에셋 증권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늘도 역시 이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지수와 관련된 ETF 상품, 상장지수 펀드죠. 이쪽도 역시 자금 유입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지주사들도 역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어느 정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좀 올라가긴 했어도 아직 발표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쪽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대응책들, 그 종목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 한번 대응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수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관련된 지표가 발표된 것보다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이슈가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밤에는 이 생산자 물가 지표, 이 PPI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관련해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이 주가 흐름들이 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37% 상승하면서 오늘도 영문점 갱신한 모습입니다. 3,27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8% 상승하면서 82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0.28%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2%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좀 견조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어제 이 마벨 대상으로 해서 차세대 메모리 테스트가 지금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왔죠. 관련해서도 반도체 투톱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상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 안에서의 전략들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0.43%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는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와주고 있네요. 1.38% 상승하면서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뭐 KB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권사들 오늘도 상승 포지션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알테오제는 0.94% 상승하고 있고요. 네, 파마 리서치 요즘 리쥬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기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2.68% 오늘도 미용기기 단에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은 상방으로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오늘 로봇주들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상승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지금 엔터주도 오늘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지금 SM과 또 JRP 엔터 쪽으로 시세가 또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침 상황이지만 수급도 살펴보자면 지금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소폭이지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팔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지금 팔자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침 상황, 오늘도 코스피 시장 연고점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네. 다행히도 또 상승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주가가 코스피가 3,279포인트인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 영역까지 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침 시장하고 이제 오후 시장이 좀 다를 수가 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올라갔다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오늘부터 해서 이제 미국에서의 물가 지표도 또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그 변화도 미미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고용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가 좀 둔화가 된다. 그러면 이 B컷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에도 반영이 일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가 좀 올라가게 된다면 실망감이 좀 매도로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장에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국내 증시에는 이런 걱정들도 현재 시장의 심리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도 지금 시총 상위주의 역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힘을 좀 잘 써주고 있는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들이 흐름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금액들도 대부분 전기전자 업종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의 변화가 조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승 종목 수가 현재 적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 이제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한쪽에서만 매수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역시 이제 수급이 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 수급이 돌 때 상승장의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의 탄력도 이제 조금씩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추가 상승이 시장이 더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것이냐 라는 문제죠. 항상 이제 거론됐던 게 조선주에 대한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선주 쪽도 힘이 조금 이제 둔화되는 이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하게 시장이 올라갈 때 원래 올라갔던 애들은 더 올라가겠지라기보다는 시장의 수급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주도 섹터라든지 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도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게 조방원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조방원이다. 네. 근데 요즘 들어서 반바지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죠. 아하. 그런 것처럼 계속 트렌드가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트렌드를 그냥 계속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트렌드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에 매수가 돌기 시작하는가. 그동안 없었던 쪽에 매수가 돌기 시작한다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여전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투톱 이야기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30만 닉스를 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거의 3% 가까운 시세를 뿜어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미국의 이 마벨 CXL 관련해서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HBM 관련된 수요가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투톱 이제는 계속해서 상방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에서의 전략도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어제 뉴스가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마벨이라는 회사, 네. 반도체 팹리스 회사거든요. 이제 설계죠. 이 회사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CXL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호환성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통과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서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된 건 아니고요. 마이크론 역시도 이제 이게 그 테스트에 성공을 했다라는 네. 거였거든요. 이번에 이제 스트럭테라라는 이제 이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디램 제품의 호환성을 테스트했던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의 반도체 쪽, 메모리 반도체 쪽을 이끌어갔던 건 바로 HBM 시장이었죠. 그런데 HBM에서 차세대 HBM의 그 다음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게 바로 이제 CXL. 그래서 삼성전자가 CXL 쪽에 좀 앞서고 있다라고 해서 많이 삼성전자도 이제 앞으로 분명히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CXL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제 CXL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HBM 시장에서도 봤듯이
CXL 시장을 누가 장악을 하느냐, 선두에서 누가 장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또 있을지도 몰라요. HBM 쪽에서 하이닉스가 이제 장악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CXL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메모리 쪽에서 이 디램 쪽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 시장도 CXL 쪽으로 만약에 HBM에서 대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시장이 또 열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이제 CXL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HBM하고 CXL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 다 메모리 쪽이긴 맞아요. 근데 HB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서 이제 처리 속도 이걸 굉장히 좀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이제 디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XL 같은 경우에는 CPU하고 디램 간의 어떤 이제 그 공유 이런 걸 통해서 이 메모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CXL의 단점일 수가 있는 게 CXL을 좀 무한대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빨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은 결국은 HBM의 이 보조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CXL 시장도 분명히 앞으로 좀 크게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아니면 마이크론이든 어디가 시장을 선도하는지 이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장주도 있지만 이렇게 CXL 시장이 이제는 앞으로 더 확대가 된다면 이 안에서의 소부장 기업들도 좀 보면 괜찮겠네요. 네, 실제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어요. 네네.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올라가도 항상 보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또 주변 종목들은 잘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시면 네오셈이라든지 뭐 TLB 이런 종목들도 역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좀 많이 올라갔었고 오킨스 전자도 아마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종목도 역시 이제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엑시콘이라든지 아니면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CXL 관련주라고 해서 최근에 흐름이 좀 나왔던 종목들이니까 좀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TLB 같은 종목도 요즘 계속 시세를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5% 가까운 시세 보여주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간밤에 아이폰이 신제품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역대 최고 얇은 폰을 공개를 했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애플 주가에서는 일단 실망감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뭐 AI에 대한 새로운 면모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아이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소부장 기업들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의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 애플의 아이폰이 신제품 출시가 될 때 이미 이제 스펙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그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은 별로 없고요. 네. 사실 우리가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아이폰을 기존에 사용했던 유저들이죠. 그 유저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그 아이폰 이번 새로운 이제 신제품을 구매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번에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됐고 실망스럽더라도 바꾸는 이 교체 수가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은 이제 판매량 이 데이터가 나오면 아마 관련주들이 좀 거기에 반응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조만간 이제 흐름을 보면서 주가에 탄력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대응을 뭐 후에 지금 말고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슬슬 실적으로 어떻게 찍히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충성도가 좀 높다 보니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간밤에 오라클 실적 발표까지 있었어요. 시간을 급등해서 엄청나게 폭증을 했거든요. 클라우드 매출 쪽으로 앞으로의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도 클라우드 쪽으로 좀 모멘텀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AI 쪽과 관련해서 클라우드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데이터, 이제 저장 용량들이라든지 이걸 처리를 이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클라우드 관련주로 본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네이버라든지 네. 카카오 이 회사들도 클라우드 이제 센터 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을 아주 오래 전부터 영위했던 회사가 있어요. 더존비존이라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클라우드 센터를 이제 짓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왔고 여기에서 실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관련주들은 어쨌든 AI 쪽이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면서 클라우드 역시도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도 역시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쪽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존 비즈온 오늘 장 출발하더라도 조금 시세를 뿜어줬었는데 지금은 좀 음봉인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엔터주들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한령에 대해서 해제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국경절 앞두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더 많이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터주도 오늘 좀 시세 받아가고 있는데 이쪽의 전략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엔터주는 사실 좀 지금 많이 최근에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올라오긴 했어도 앞으로를 본다면 조금 더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뭐 캐대원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것 네. 같아요. K-팝 데몬 헌터스.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아시아 쪽에서 주로 이제 많이 영향을 발휘했다면 지금은 이제 시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7월 달에도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객들도 7월 달은 우리나라가 여름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외 여행 갈 때 이런 시즌을 잘 보잖아요. 7월에 관광객들이 별로 많이 몰리는 시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가을이라든지 또 계절이 좀 바뀌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또 몰릴 수가 있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한류 쪽에서 비롯된 이런 이제 어떤 트렌드 현상들이고 이 한류의 문화를 또 이끌었던 게 바로 엔터주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K 문화를 대표하는 그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올라왔어도 저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도 주가 뭐 흔들려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또 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졌을 때 사놓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게 다만 좀 단기보다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면 그래도 저는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한류에 대해서는 죽지 않을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JYP 관련해서도 3% 시세 받아가고 있고 SM이나 YG 플러스도 오늘 상승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류 또 K-팝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기가 또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STV 황민혁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여전히 개장 때임에도 불구하고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고요. 3,287선, 코스닥은 830선 바짝 다가섭니다. 현물 쪽에서 코스피 쪽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먼저 보고 계실까요? 시장이 우리가 이제 9월 2일부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9월 2일부터 확실히 변했어요. 60일 이동 평선을 딛고 지수가 이제 확실히 이제 상방으로 열려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 확실히 안 찾겠죠. 하이닉스는 잘하면 오늘 30만 닉스 찍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서울경제에서도 계속 하이닉스 말씀드려 왔었는데 드디어 30만 닉스까지 좀 온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조선도 좋고 전력기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엔터주들 앞서도 언급드렸던 방산주 좋고 조방원전이 다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네. 여기에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개장 때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선물은 아직까지는 팔고는 있습니다만 현물에서 1,600억 벌써 꽤 많은 수량이 들어왔어요. 그런 수량들이 들어오면서 현재 지수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내일이면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제 100일이죠. 맞아요. 거기서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문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거론하실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결국 지수 5,000포인트를 이재명 정부가 끌고 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거를 확인하는 자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쵸. 뭐 10억이 됐던 50억이 됐던 뭐 속된 말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투자자들이 50억을 바란다라는 것은 결국 지수 5천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방원전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조방원전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제가 서울경제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달인가 7월 달에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이제 그런 거죠. 그때 올해 상반기가 1차 상승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7, 8월이 쉬어주는 구간이었고 지금 만약에 9월 2일부터 2차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면 조방원전에 다시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기억나요. 예. 근데 지금 딱 그 모습이 딱 그런 네. 모습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2차 상승에서는 조방원이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조방원이 움직이니까 이제 2차 상승이냐 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딱 보이는 모습이 다시 조방원전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여전히 2차 상승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벌써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사이에 지수는 한 단계 레벨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지금 코스피에서도 기관 쪽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기관 같이 좀 들어왔고요. 3,290선, 3,300선에 바짝 다가서려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좀 빼고 있지만 830선 바짝 다가서려는 움직임 현재 나타나는 구간에서 개장 분위기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의 러브콜 보내고 있는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투톱 같이 확인되고 있고요.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조방원전이 거의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효성중공업,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수페타시스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랑 네이버,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제 기대감 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증권주가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미래에셋증권이죠. 오늘도 기관 쪽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같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반도체 이야기 나누고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전에 SK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전에 시작했을 때는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좀 팔다가 오후 들어서 확 사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뭐 재료도 좋고 수급도 나쁘지 않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단기 고점 어디까지 보시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제가 26만 원, 7만 원대에서는 24만 5천 원 저점을 찍은 이후에 말씀은 30만 닉스까지 보자.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때 이제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대략 한 15% 이상 지금 현재 수익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0만 닉스 눈앞에 봤는데 팔아야 그쵸.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다시 사야 됩니까? 글쎄요, 말씀 좀 드릴까요? 혹은 그럼 추격 매수까지 예, 그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목표가를 올리겠습니다. 목표가를 35만 원 밑에까지 조금 목표가를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이렇게 수급이 붙으면,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AI 거품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불안감들이 느껴졌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어제 나왔었던 우리가 이제 중국의 그 물자가 들어가는 것을 연간 단위로 한다라는 건데 그 뉴스 갖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뉴스는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본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30만 원에서 약간의 변동성은 좀 있을 겁니다. 30만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변동성들 벌써 이제 우리가 29만 8,500원 찍고 나니까 약간의 변동성들이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0만 원대 중반, 한 34만 원까지 보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돼요? 네. 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일단 지금 물론 주가가 언제 꺾일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추세가 붙었고 그러면 30만 원이 벽인데
30만 원을 뚫어주는 벽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벽 자체가 좀 약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전 고점이 30만 원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두어 달을 쉬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벽 자체가 상당히 얇아졌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신고가를 뚫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 언제든지 손절매를 걸 수 있다라는 부분들, 손절매를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 5일선에 걸어야 됩니다. 손절매를 5일선에 걸어놓고 그러니까 신규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절매 라인을 5일선에 걸어놓고 지금 한 10% 정도 추가 수익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히려 목표가를 좀 더 높여서 수정을 좀 해주셨습니다. 34에서 35만 원 밑으로 말씀 주셨고 추경 매수도 이만큼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손절매 5일선 라인에 맞춰서 좀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어느덧 진짜 보니까 24만 5천 원이었나요? 그때가 24만 진짜 5천 원 저점이요. 그렇죠. 그때가 확실히 저점이었나 봅니다. 지금 딛고 29만 7천 원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소장님 SK 하이닉스가 잘 가면 따라가는 대표적인 그 밸류 체인이 한미 반도체잖아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오늘 상승불이 그냥 강보합 정도. 한미 반도체 다시 쳐볼게요. 한미 그러면 반도체 제가 같은 2% 올랐습니다. 오늘 경우는 한 2천 원 올랐고 올랐는데 한화 비전도 볼까요? 그럼 한화 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승률을 그만큼 따라가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어서 이거 어떻게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이제 하나비전 같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스페타시스를 보셔야 네.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강했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보합 정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변동성들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보합 정도 나오곤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스페타시스가 한미반도체의 자리를 이어받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내가 부품주를 사겠다라고 네. 본다라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이제 장비단에서 볼 수 있으면 이제 고영 같은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15,600원 정도 찍었다가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고영 같은 종목도 우리가 시세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묵직하게 가겠다라면 여전히 하이닉스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이닉스 살아 있으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이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늘 약간 윗꼬리를 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네. 있어요. 특히 이제 고영이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많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니까 일단 지금 장비주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따라가지 마시고 따라가려면 SK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전략.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왜 삼성전자 얘기는 안 해?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건 뭐 긍정적인 보유죠. 37만 원대 중반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수가 올 연말까지 3,500선을 간다라면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 정도는 충분히 가야 되겠죠. 근데 자리가 애매합니다. 지금 이제 7만 2천 원에 사서 7만 5, 6천 원 정도 서로 8만 전자까지 가야 10% 정도 수익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만 원 이하에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 못 드렸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자리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10% 낼 바에는 SK하이닉스로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전히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게 된다라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나는 8만 전자, 9만 전자에 있는데 물타기는 가능할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스입니다. 물타기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시간도 결국은 우리가 자원이다라는 면에 있어서 시간을 아낀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오히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덜 오른 것 같고 하이닉스가 더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전히 올라가는 놈이 더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장비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으로 두셔야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로 본다면 오히려 대형 주단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평단가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오케이 사인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를 대신할 만한 이수페타시스다라고 어떻게 보면 극찬 아닌 극찬을 좀 해주신 것 예. 같은데 그러면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보면 8만 1,000원까지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하거든요. 그러면 7만 원 돌파가 일단 나온 지금 구간에서는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차트상으로는 좀 더 하겠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제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그걸 아침에 이제 빠르게 소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느낌을 것을 보면 네. 이건 제가 증권회사 할 때 상당히 좋아했던 차트예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윗꼬리를 달았고 오늘 밑꼬리를 달면서 벌써 소화할 물량들은 소화해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어제 거래량 이제 보통 오늘 좀 거래량이 많은 편이에요.
어제 거래량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만 일평균 거래량에 비하면 거의 한 7, 80% 정도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근데 결국 고점에서 그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호가창을 한번 보시는 것도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도움이 돼요. 호가창을 보게 된다라면 매도 물량이 더 많고 매수 물량이 적거든요. 근데 위에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매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팔 때 여러분들 보면서 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보통 위에다 걸어 놓잖아요. 걸어 놓은 물량들. 그러니까 이제 매도는 찐 매도예요. 근데 네. 매수는 밑에서도 당연히 걸어 놓지만 이렇게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호가를 안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는 팔겠다라고 걸어놨는데 매수가 이걸 계속 그러니까. 잡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밀릴 때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을 때 밀리면 이거는 서로가 다 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매수는 찐이 아니다. 이것만 찐이니까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네. 호가창을 보면서 이런 것도 한번 배워가시는 것도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차트 중에서 소장님께서 저 이런 차트 굉장히 좋아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 제가 기억하는 게 예. 지난번에 주셨던 하나 시스템이었던 예, 것 예. 같거든요. 요거 지금 그러면 마침 이야기 나온 김에 AS 한번 하고 갈까요? 하나 시스템이 이제 그 뒤로 조금 이제 밀렸어요. 맞아요. 주가가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구간에 있어서 하나 시스템을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5만 원대 초입까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긴 호흡으로 놓고 본다라면 어차피 지금은 조방, 원, 전선이 같이 움직이는 섹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조방 원전 중에서는 방산이 갈 것이다라고 말씀 좀 맞아요. 드려왔었던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조선주가 갔었습니다만 하나오션에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방산에 대해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가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분할 매수 구간으로 현재로서는 6만 원 밑에서는 분할 매수 구간에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AS까지 잘 받아봤습니다. 일단 조방 원전이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여전히 6만 원 하회하는 구간은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지금 현재 지주사랑 증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사실 어제 오후 한 2시 정도부터 썰로 살짝 돌기 시작을 했어요. 뭐 50억으로 유지된다라는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주목도가 좀 높았고 증권주들이 확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다만 일단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대통령이 발표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러티브가 일단 형성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증권까지 추가적으로 함께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제 내년 3월 10일로 확정이 좀 됐다라는 부분 속에서 어제도 강세를 좀 보였었고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를 개장 초반에는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좀 윗골이 달리면서 좀 내려온 종목들이 훨씬 많긴 하네요. 오히려 지금은 보안주랑 지금 샌즈랩 같은 종목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상위단에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쪽은 그 KT 소액 결제 해킹 사태 때문에 아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전력기기입니다. 뭐 전력기기는 이전에도 소장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기억 나는데 향후 10년 동안 아마 장기 사이클 돌 거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한 1, 2년 정도는 걱정 없다라는 시각들도 있고 또 시외에서 오늘 오라클 실적 발표도 있었죠.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의 가이던스가 77%로 높게 나오면서 이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력기기단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주사 증권부터 열고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잘 가고 있었던 조선 쪽에서 어제 변동이 좀 생기면서 이 수급들이 지주사나 증권 쪽으로 좀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 같이 가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가야 될지 궁금해요. 분위기 변화가 일단 시작이 된 걸까요? 일단 조선 기자재 쪽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저는 챙길 건 챙기자. 여기서 이제 더 오늘 움직인다라고 그래서 좀 다시 어제가 매수 타점이 아니었냐라고 보는 관점은 저는 아닙니다. 일단 변동성이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는 챙길 건 챙기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지주사단에 있어서 부분들은 정부가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내일 발표를 이제 할 예정이죠. 네. 여기서 이제 3차 상법 개정도 같이 봐야 돼요.
3차 3법 개정은 이제 자사주 소각 그쵸. 의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세법 개정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배당 양도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거는 이제 세법 개정이고요. 3법 개정은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요 세 가지가 아우르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지주사단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해서 증시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금융지주사들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들이 좀 몰려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면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는 꼭 우리가 담고 넘어가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별 지주사를 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개별 증권 쪽을 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것도 복잡하다라면 ETF를 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찬바람이 불면 뭐가 생각나죠? 호빵을 생각하셔서는 안 배당? 됩니다. 배당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호빵을 생각하시면 저처럼 살이 찌기 때문에 오늘 뭐 증시가 좋으니까 조금 농담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쨌든 배당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지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배당 관련 펀드라든지 네. 배당 관련 ETF에서도 결국 지주사단들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그와 관련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배당 관련주들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들. 그럼 뭘 봐야 돼요? 라고 이제 개별 종목들을 보게 맞아요. 된다라면 저는 어제 이제 SK가 강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삼성물산이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삼성물산 같은 경우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저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계가 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 그러네요. 삼성물산의 차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증권주들은 어제 미래에셋증권 하도도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KB금융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SK도 좋지만 SK를 못 살 바에는 삼성물산이라는 개념이고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도 좋습니다만 안 되면 KB금융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은행과 증권을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KB금융을 보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오늘 이제 4%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4% 올라가면서 이렇게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 우리가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고민하는 것보다 짬짜면 먹는 게 낫듯이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증권과 은행을 다 갖고 있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 아니겠나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물산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7거래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어제까지 같이 좀 들어왔고 오늘도 모건스탠리 UBS 매수 상위 창구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같이 좀 제공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전력기기로 시선을 좀 돌려봐야겠네요. AI를 돌리려면 전력설비, 전력기기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시점이나 뭐 시기나 주가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지 사실상 길게 시계월을 좀 놓고 보면 우상향인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도 기회라고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제 우리가 그 신문이 났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대충 수주 잔고 한 10조 정도 일단 네, 나온 맞아요. 얘기가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3년치 이상 먹을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뭐 글로벌리 우리가 지금 원전은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 원전으로 들어갔던 수급이 전력기기, 전력설비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 방, 원, 전 중에 전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두 가지 특징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수주잔고에 대한 소식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들 기간 조정을 끝내고 상승 트렌드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제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고점에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실 부분들은 상당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것. 특히 이제 우리가 효성중공업이 지금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6%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제가 이번 주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종목인데 왜냐하면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 조금 약간의 거기서 조금 변동이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보란 듯이 뚫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신고가를 가는 종목을 지금은 강하게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전략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현대일렉트릭 저는 제일 우선순위가 현대일렉트릭이고요. 두 번째가 LS일렉입니다.
눈은 효성중공업을 보되 LS일렉 같은 경우 지난주에 우리가 48,000달러의 일단 수주 또 얘기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4,800만 달러죠. 4,800만 달러에 대한 수주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LS일렉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못 올랐었죠. 수주장은 가장 낮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요 세 종목 결국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력기기단에서 가장 탑픽 종목으로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셔서 HD, 현대일렉트릭을 탑픽으로 보고 두 번째로는 LS일렉트릭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앞서서 짚어봤듯이 외국인 순매수 3위가 효성중공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이 3대장이 이 전력기기 안에서 원전에서 나온 수급들까지 흡수를 해 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수정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증권사들 브로커리지에 환전까지 돈 버는 기계군이라는 댓글이고요. 증권주들이 이제 어제 오후 2시를 기해서 상승폭을 더 키워갔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고요. 특히나 지주사까지 은행주까지도 이 흐름이 좀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승 배경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증권주 랠리의 촉발 요인부터 함께 짚어볼 때 사실 이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즉 대주주 기준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또 대주주 기준을 높여야 된다고 건의를 했던 상황이었죠. 여기에 대통령이 부처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화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발언이 시장에 곧바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실제로 증시에선 이 뉴스 직후 또 미래에셋증권은 11% 넘게 급등해 22,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또 상상인 증권은 무려 21%나 치솟았습니다. 특히나 또 이쪽에서 살펴보시면 미래에셋증권 역시 또 이 애프터마켓에서도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배경에는 지난 7월 31일 발표된 이 세제 개편안의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개편안에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로 인해 대주주 요건이 걸린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발표 이후에 KLX 이 증권지수가 약 1.7%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대통령 발언은 단순히 정치적 수사 의상에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제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호재로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증권주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 증권주가 단기성인 그런 반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또 평가받고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는 거시 환경이 크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요. 또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위에서 자연스럽게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를 또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 정책 지원도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3차 안에는 이 자사주 의무 소각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역시 증시 체질 개선의 힘을 보다 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또 최근 이 수급에 대한 환경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8월 국내 증시 거래대금은 22조 7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줄었지만 고객 예탁금은 67조 원, 또 신용 융자 잔고는 22조 원으로 오히려 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KB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부동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즉 대기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 가능성이 여전히 또 크다는 얘기인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외화 예수금이 2분기 이후 11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또 브로커리지 수익도 계속해서 이 해외 주식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 박혜진 연구원은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일반 환전 업무에도 진출하면서 단순 거래 수수료를 넘어 또 환전 수수료까지도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IB 부문, 특히 부동산 PF와 투자 은행 계약 확대도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번 증권주 상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단순히 정치적인 발언에 그치지 않고요. 이 기대감을 넘어서 또 금리, 정책, 수급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적까지도 이 4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선 코너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인하셔야 되고 상법 개정안 안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 포함되어 있고요. 세법 개정안 안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연말까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도 늘 한국거래소만 이용을 하셨다가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라는 한 곳이 더 생기게 되면서 브로커리지 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증권주에게는 점점 우호적으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 댓글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이제는 바뀐 판도 엔비디아가 삼성 믿고 가는 느낌이라는 댓글이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7세대 그래픽 D램, 그러니까 GDDR7이죠. 이 공급에 대해서 좀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를 믿고 맡긴다는 분위기들이 시장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건지 내용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사실 이번 협력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삼성전자에 중국장 AI 가속기 B40에 들어가는 GDDR7 공급 확대를 요청한 상황인데요. 사실상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엔비디아의 주력 AI 가속기는 HBM을 사용하지만 미국 정부의 규제로 HBM 탑재 제품은 또 중국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HBM 대신 GDDR7을 쓰는 이 B40을 개발했고 또 중국 내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에 추가적인 공급을 요청한 겁니다. 삼성의 경우 이미 라인 증설에 착수했고요. 또 빠르면 이달 중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여파로 인해서 오늘 주가 흐름 가볍게 살펴보면 현재 1.6%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개장 5분 만에 8%가 넘는 그런 검색에 대한 비율을 기록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달 말에 또 샘플 관련한 이슈들도 좀 있어서 이 내용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한테 이 공급 확대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도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그래픽 D램 시장의 입지 강화가 되겠습니다. GDDR7은 기존 그래픽 메모리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또 이런 차세대 규격으로 동영상과 3D 그리고 그래픽뿐만 아니라 AI 가속기에도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협력으로 삼성은 이 GDDR7 공급을 확대해 나가면서 엔비디아와의 신뢰관계를 다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선 HBM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함께 부풀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HBM4 경쟁 구도 반전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HBM3 인증 과정에서 다소 지연을 겪었으나 최근 HBM4 개발을 경쟁사와 또 비슷한 시점에 맞춰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말 엔비디아의 HBM4 커스터머 샘플을 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대에서 이 발열 이슈 등에 대한 갈등이 있었지만 HBM4에선 삼성과 또 엔비디아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재 협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GDDR7의 확대는 단순 매출을 넘어서 또 삼성과 엔비디아의 이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글로벌 AI 시장 확대, 특히나 중국 수요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다시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점까지도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GDDR7과 관련한 내용들, 일단은 삼성전자를 믿고 맡기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GDDR7과 관련해서 공급 확대 요청이 좀 들어온 상태이고 더불어서 HBM4와 관련해서 커스터머 샘플에 대한 공급도 전망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사실상 만약에 삼성전자가 9월에 이 CS 샘플을 납품을 하게 된다면 SK 하이닉스랑 같은 시기에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어서 그동안 좀 격차가 벌어져 있었는데 이 격차를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830선 터치가 나왔고요. 기관도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선물 쪽도 매도 규모가 컸다가 지금은 이 줄여가다가 플러스로 다시 매수로 전환한 상태니까요. 오후장까지 이 매수 규모 커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